윤석열 대통령이 수교 이후 처음으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한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행했습니다. 은행권이 연 5%가 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가운데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잘라내 치료하는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첫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상용화되면서 난치병 치료에 돌파구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와 연계된 주가 연계증권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교를 맺은 이후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반도체 동맹 구축이 핵심인 이번 순방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동행했습니다. 첫 소식 임동진 기자입니다. 이번 네덜란드 순방의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AF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반도체는 한 네덜란드 협력 관계의 중심축이라며 공급망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룰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틀 마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본사 방문 일정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동행하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반도체 제조기업들과 가치 사슬의 상호 보완성을 높이는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ASML, 우리 기업인들과 전문 인력 양성, 차세대 기술 개발 협력도 논의합니다. 마르크 루이터 총리와의 정상회담 역시 반도체 동맹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공급망 협의가 포함될 반도체 대화체 신설과 공동사업 발굴 등이 주요 의제입니다. 국방 분야 고위급 교류와 방산기업 간 협력 촉진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 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도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와 무탄소 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SM 주가 조작 혐의와 경영진의 비비 폭로로 내용을 겪고 있는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자가 무려 2년 10개월 만에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오전 비상경영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에 임직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회사 이름까지 바꿀 수 있는 각오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혜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3년 만에 김범수 창업자는 그룹 거버넌스 개편, 핵심 사업 집중, 기업 문화 재정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들고 임직원 2천여 명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범수 센터장은 탐욕스럽다는 비판을 받게 된 지금의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카카오라는 회사 이름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고강도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부분적인 개편으로는 부족하다며 자율 경영 방식을 끊어내고 그룹 내 거버넌스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느슨한 자율 경영 기조에서 벗어나 조직의 구심력을 강화하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또 기술과 핵심 사업에 집중하겠다며 핵심 사업 위주로 계열사를 정리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뿐 아니라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내다보며 모든 사업을 검토하고 확장보다 내실을 다지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아울러 새로운 카카오를 이끌 리더십을 세우고자 한다며 기존 경영진의 교체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김 창업자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영어 이름 사용까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기업 문화 또한 원점에서 일제히 검토하겠다며 내년 새로운 기업으로 재탄생할 것을 알렸습니다. 문화부터 사명까지 모든 것을 다 바꿀 각오로 임하겠다는 김범수 창업자.
고강도 쇄신안으로 상사 일의 최대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은행들이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연 5%가 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련하는 재원만 무려 2조 원입니다. 하지만 은행별로 얼마나 분담을 할지, 이 지원 대상은 어떻게 할지를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자 장사 논란에 당국의 압박까지 지속되면서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등 18개 은행이 대출이자 일부를 대출 고객에 돌려주는 캐시백 지원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제시된 가장 유력한 안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납부한 이자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2조 원 안팎으로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은행에 대한 횡재세 규모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 이자율 5% 초과 개인 사업자 대출입니다. 감면 규모는 인당 평균 1.5%포인트 정도이고 감면이 적용되는 1인당 최대 대출액은 1억 원 수준입니다. 은행권은 매주 관련 논의를 거쳐 이견을 조율한 뒤 올해 안에 최종 상생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뭐가 결정될지는 저희도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연내에는 발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일정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은행별 지원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안은 은행의 단기 순이익과 연리 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섞어 부담액을 나누는 것이지만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간 견해차는 여전합니다. 통상 은행들의 사회공헌 부담의 잣대가 되는 단기순이익 비중을 높이면 5대 시중은행들의 부담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연리 5%를 넘는 개인 사업자 대출을 잣대로 한다면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이 많은 인터넷 은행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 부담이 큰 이 은행권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제 부담은 커지고 또 수익률은 더 떨어지는데 이럴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시중은행들이 고려해서 좀 이렇게 배분하고 나눠가지고. 이와 함께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과 개인 사업자만으로 국한한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지원이 적은 가계대출자들이나 대출조차 받기 힘든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낸 사람을 취약계층으로 볼 건지 아니면 대출을 안 내고 살고 있었던 사람을 취약계층으로 볼 건지 쉽지 않은 문제고요. 대출 받은 사람한테 준 그것보다는 전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지. 이번 은행권의 상생금융 대책이 반쪽짜리가 아닌 진정한 상생금융으로서 빛을 발하기 위해선 은행권에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주식시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증권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올해 주식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좀 얼마나 올랐나 이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 수익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어땠습니까? 네, 올 초부터 지난 8일까지 G20 국가의 24개 지수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올 초 이후 코스피는 12.6%, 코스닥은 22.2% 올랐습니다. 24개의 지수 가운데 코스피는 상위 13번째, 코스닥은 6번째로 순위가 높았습니다. 네, 물론 올해 폐장까지 아직 보름가량 남아있지만 지난해 코스피가 꼴찌 수준인 전체 22위를 기록한 것을 감안했을 때 순위가 9계단 오른 겁니다. 네. 코스닥도 지난해 16위에서 올해 6위로 10계단 뛰어 올랐습니다. 네. 지수 반등을 이끈 건 코스피는 반도체, 코스닥은 2차 전지 때문인데요. 이 기간 삼성전자는 30% 넘게 올랐고 하이닉스는 70%나 상승했습니다. 인공지능 수혜 기대감에 더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서서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면서 내년 반도체 부문 흑자 전환 가능성을 주가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코스닥 시장 상승을 주도한 건 단연 에코프로 그룹주였는데요. 에코프로는 올 초 대비 주가가 한때 15배나 올랐고 또 에코프롬 BM 역시 6배나 올랐습니다. 네. 이에 힘입어서 코스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유가증권 시장을 뛰어넘었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종목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였는데 이게 좀 수익률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 투자 주체별로 따져봤을 때 올해 좀 수익률들은 어땠습니까? 네, 제가 개인과 외국인, 기관, 각 투자 주체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올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었는데요. 네. 개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 포스코퓨처엠 등 2차 전지 종목 주식을 주로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렇네요. 네, 양극재 등 2차 전지 원료 사업을 하는 종목 수익률은 양호했지만 이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 이 배터리 셀업체와 화장품주인 LG 생활건강의 수익률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은 나란히 평균 30% 가까운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네. 외국인은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을 주로 담았고 기관 역시 반도체 등으로 수익을 많이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만 17조 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올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의 이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네.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개인이 많이 산 종목은 평균 42% 올랐고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은 평균 135% 올랐습니다.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에코프로비엠이 200% 넘게 올랐지만 이 파두와 스튜디오 드래곤, 천보가 각각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이 2개 종목만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종목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또 기관 매수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종목들은 평균 70%가량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는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서 해외로 이 투자처를 옮기신 분들이 유독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좀 우리 경제가 좋아져야 주식시장도 힘을 낼 텐데 좀처럼 좀 활력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유를 먼저 수출 경기 둔화에 따른 이 경제 성장 정체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이 분기별로 봤을 때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매분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수출 비중의 약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15개월 연속으로 역성장했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 경기가 부진한 점도 이 수출 부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에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G20 국가 평균인 3.1%에 한참 못 미친 1%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장사 실적도 급감했습니다. 이 코스피와 코스닥 통틀어서 실적 추정이 가능한 전체 306개의 상장사의 지난해와 올해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5%나 줄었습니다. 이 증시 경쟁력이 낮아진 이유를 이 중국 경기 리스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네. 이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크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구조상 이 중국 경기가 흔들리면 우리 경제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위안화나 중국 증시가 흔들릴 때마다 항상 국내 증시가 동반 출렁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 이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국내 증시를 부양하려는 그런 정책보다는 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잠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 시장의 어떤 그 의존도라는 것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것이거든요. 전반적인 우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동시에 우리 그 원부자재 조달선 차원에서도 지금과 같은 중국에 대한 기형적 의존 구조를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증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코스피 200 특례 입학이 결정된 뒤 첫 거래에 나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4%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가 14만 원을 넘겼는데요. 공모가의 4배에 달합니다. 한국가요소는 지난 금요일 장이 끝난 뒤 에코프로 머티의 신규 상장 특례 편입을 공지했는데요. 선물 옵션 만기 15일 전까지 평균 시가총액 순위가 50위권 안에 들면 가능합니다. 오늘 종가 기준 에머티의 시가총액은 9조 5,600억 원으로 코스피 41위입니다.
통상 코스피 200에 들면 패시브 운용자금, 즉 주가 등락을 떠나서 시총 상위에 비례하는 수준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죠. 실제로 오늘 거래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를 보였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판 날 주가 움직임을 살펴봤더니 하루 빼고 전부 올랐습니다. LI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에 나서면서 상한가에 마감했습니다. 직전 거래일 장이 끝난 뒤 미국의 로봇 개발 및 제조업체의 지분 60%를 사들인다고 공시한 바 있죠. 고스트 로보틱스의 로봇계는 용산공원에서 대통령 집무실 경호용으로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인수 덕분에 방위산업 섹터 안에서도 저평가를 받았던 LIG 넥스원의 멀티플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주가는 모처럼 급등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코스피 순매도 1위 종목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고요. 이를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가운데 추가 랠리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였습니다.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유전자를 잘라내 치료하는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상용화되면서 난치병 치료의 돌파구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으로 유전자를 바꾼다는 개념이 최근 현실이 됐습니다. 영국에 이어 미국 FDA가 세계 최초의 유전자 가위 치료제 카스게비를 승인한 겁니다. 유전자 가위는 DNA의 특정 부분을 인식해 원하는 대로 자르는 등 교정하는 기술입니다. 사용하면 유전자가 바뀌기 때문에 치료가 단 1회로 끝납니다. 카스게비를 사용하면 평생 수혈을 받아야 하는 유전성 빈혈 환자 90% 이상이 1년 이상 수혈이 필요 없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됩니다. 이처럼 유전자 가위 치료제는 유전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다양한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툴젠의 경우 유전성 질환 중 발병 빈도가 가장 많다고 알려진 샤르코 마리투스에 대한 유전자 가위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샤르코마리투스병에 대한 치료제를 전임상 단계에서 유효성이라든가 독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1, 2년 안에는 IND 파일링 임상에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유전자 가위 치료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카스게비 기준 약 29억 원 수준의 높은 가격으로 대중화가 쉽지 않다는 점, 기술 선점을 위한 기업 간 특허 분쟁, 그리고 유전자가 바뀌는 만큼 영구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런 한계에도 이번 미국의 승인으로 유전자 가위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연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에 재정적인 그런 정책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제 시장 침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빨리 이제 유전자 가위 치료제에 대한 식약처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국내에서의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업계에선 유전자 가위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면 질병 치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홍콩 주식시장과 연계된 주가연계증권 ELS에서 대규모 손실 우려가 나오면서 은행들이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 사태의 핵심인 이 불완전 판매를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은 비판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불완전 판매 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말 내놓은 한 보도자료입니다. 당시 개인 투자자들은 ELS를 포함한 파생결합증권에 47조 원가량을 투자했는데 이 중 42%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또 전체 투자액의 76%가 은행을 통해 판매됐다는 분석도 담겼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결론에서 은행 창구 직원의 적극적인 투자 권유로 발생할 소지가 높은 불완전 판매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이 ELS 불완전 판매 행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 절차를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핑,
금융판 암행어사로 불리는데 2018년 조사에서 은행권은 평균 64점의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미흡 사례도 거론됐는데 투자자 성향을 분석하지 않았거나 손실 가능성을 축소해서 말하는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안전 판매에 가까운 사례도 여럿 있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 H지수 연계 ELS가 2021년 초에 판매됐다는 걸 감안할 때 금감원이 이번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오히려 은행권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고위험 고난도 상품이 다른 데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한테 특정 시기에 고액이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과연 그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점이 있고, 당국이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을 소홀히 하고 정작 책임은 은행권에 모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금융당국은 상시적 점검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스터리 쇼핑에서 부실한 것들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판매를 허용한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거죠.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다. 한국경제TV 서영규입니다. 홍콩 H지수 연계 ELS 투자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고위험 상품 중 하나인 ELS를 과연 은행에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게시물이 눈에 띕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니 당연히 안전한 상품일 거라 믿은 투자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비슷한 시각들은 존재합니다. 고위험 투자 상품을 은행의 모든 창구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2019년 DLF 불안전 판매 사태를 기점으로 은행의 고위험 상품 취급을 일부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불안전 판매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필요하다면 추가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인 접근 방식이라며 무 자르듯이 은행권의 상품 취급을 제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과도한 규제가 자칫 금융상품 시장 전반에 퇴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9년 사모펀드 불안전 판매 사태 이후 이미 은행권의 관련 상품 판매 비중은 매년 줄고 있는 상황. 은행 고객들의 투자 상품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특히 ELS의 경우 은행권의 상품 취급 규모가 증권사 대비 압도적이었다는 점에서 시장 전반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은행은 예금만 해라. 그러기에는 어차피 금융은 계속 이제 변하고 있는 거고 새로운 상품 계속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규제 체계를 더 발전시키고 모니터링을 더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은행들은 불안전 판매가 없도록 길게 보면 그게 더 바람직한 길 아닐까요? 판매 규제 강화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성장통 단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한국경제TV가 오늘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XT닷컴과 가상자산 평가 관련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경제TV 코레이팅과 XT닷컴은 디지털 자산 평가, 콘텐츠 협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빈 XT닷컴 대표는 코레이팅과의 이번 협약으로 가상자산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해 고객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